요즘에 정말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다, 빠듯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받는 월급에서 딱 한 100만 원씩만 좀 더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표님께서는 이제 자산가가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는데 월 평균 수익을 어느 정도 벌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어저께 보고 온 게 9,7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로. 요즘 세상이 세 가지 안 올라요. 월급하고 네. 자녀 성적. 물가는 지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힘들죠, 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이게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식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기성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이라든지 어떤 선배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사서 좀 이렇게 좀 불려서 뭐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아니면 좋은 지역으로 가고 평수도 좀 늘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는 잘하는데 너 월세 내는 것만큼 네 돈으로 거꾸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냐. 이거는 잘 모른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오늘 좋아요. 시간에. 한 번도 부모님에게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그쵸 월세를 열심히 내기만 했지 제가 받는 건 막연한 꿈 같은 그렇죠.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원래 월급쟁이셨으니까요. 직장인이셨으니까요. 이뤄내셨으니까 한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투자로 이제 시세 차익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월세를 받는 걸 또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월세라는 건 한 번에 팍팍 이렇게 오르진 않잖아요. 큰 금액이 이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오르는 게 아니고 또 물가 대비해서는 또 수익이 좀 덜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은 빨리빨리의 시대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맞아요. 오랫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서 빨리빨리 하면 살아왔거든요. 근데 월세 받아서 부자 되는 거를 생각해보면 진짜 느려요.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금값 어떤지 아세요? 금값 지금 금값이 항상 상승하죠. 네. 계속. 네. 내렸다 상승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대세 우상향하죠. 상승하듯이 네. 월세도 그래요. 그냥 우상향할 뿐이지. 네. 서서히 올라가요. 내가 임대하고 있는 양이 많아지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같이 거예요. 스노우볼 굴리듯이 같이 가는 그러면은 거니까. 그게 늘어나서 네. 9,700만 원이 된 거지. 그럼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9,700만 원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아니셨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멀고 긴데 그거를 지금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늘어나간다면 월급도 오르죠. 뭐 많이 안 오르지만 오르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월급도 오르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오르고 그렇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를 더 만들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다 보면 그냥 증가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조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앉아서 해보면 그래도 너무 느린데 이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다가 그래도 느리지 그렇죠. 않을까 이러면서 그렇죠. 내가 하긴 싫은데 나는 그래도 1년 2년 안에 따블 먹고 싶은데 따따블 가고 싶은데 그리고 다 이거 투자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다나처럼 다른 거 하지? 그것도 두렵고 친구들 모임 가서 나 이렇게 한번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서 한번 용주주가 얘기해서 한번 해보려고 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냐 참 또 취향도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안 해본 거니까 남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봐줘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이 대한민국 사회예요. 그러면 대표님의 스타트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고 첫 수익을 낸 시점이 언제셨는지 궁금해요. 수익을 좀 언제쯤 내가 했지 너무 옛날 얘기라서 너무 옛날이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이걸 대표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국민에서 찾아보면 봤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뭐 1,900 이렇게 나가는 정도는 아니고요. 네. 2003년도 정도가 이제 첫 수익형 자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청약 넣어서 아파트 당첨된 거예요.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되죠. 부담돼서 야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 발상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낡은 집에 살고 있었고 큰 평수의 신규 아파트니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길 가는데 저는 이자를 내야 되니 거꾸로 월세 사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랬더니 내가 월세를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받은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나머지 내가 나오면 그거로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나중에 입주해도 되겠구나. 순서만 바꾸면 되겠구나. 그거를 지금 이자 부담이 너무 센데 들어가서 힘들게 내가 버티지 말고 남한테 세주고 나는 낡은 집에 좀 살면 나중에 행복해지지 않을까? 지금의 불행함이 나중에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막상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게만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 네. 친구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다 이사 갔는데 네. 집들이 가고 당장의 하잖아요. 행복을. 예. 집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은 얼굴이 불고락불고락해집니다. 우리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여기 이 오래 낡은 아파트에 집에 있고 저 집은 집들이에서 보란 듯이 소파 사고 TV 사고 뭐 해서 자랑하는데 우린 기죽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당신은 왜 그 상황에서 해오고 웃고 있냐는 거야. 술 먹고 나는 기분이 나쁜데 네. 그래가지고 나는 기분이 좋다. 왜 기분이 좋니? 월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소파 사는데 물어봤거든요. 소파 얼마 주고 샀어요? TV 얼마 주고 샀어요? 냉장고 얼마 주고 샀어요? 뭐 다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쓴 것 같아. 거기다 인테리어도 좀 했대. 하초니까 5천만 원을 썼어. 나는 5천만 원 안 썼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 연봉이 높아. 3천만 원이 높은 사람이야. 네. 근데 5천만 원 썼어. 그러면 내가 2년 앞서간 거죠. 그 사람보다.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다고 집에 돌아오고 아내는 표정이 안 좋게 집에 와. 문에 딱 들어오면 한숨 쉬고. 네. 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데 요번에 5천만 원 썼잖아. 그리고 몇 달 지났더니 그분이 또 집값이 좀 오르니까 차를 바꿔요. 또 지출이 생겼네요. 한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차를 사. 그럼 나도 좋아하지. 축하해주면서. 네. 우와, 술 한잔 사. 그러면 좋아해요. 그럼 집사람은 당신 차는 지금 철판이 너덜너덜한데 왜 그러냐. 그럼 난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차를 샀기 때문에. 월급으로 난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저 사람은 소비하고 나는 계속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내가 미리 썼다면 나도 그거하고 똑같이 될 거고 그 사람 쫓아했다면 네. 더 가난해지죠. 저는 솔직히 낮으니까. 맞아요. 저는 더 가난해지는 거죠. 더 가난해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15년, 25년 갔더니 이젠 그들이 저를 따라올 수 없는 존재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격차가 이제는. 네, 격차가. 이제는 뭐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아파트 한 채 달랑 그 아파트 입주한 그 아파트 그대로 그때 산 그 멋진 자동차는 이제 낡아서 철판이 너덜너덜. 이제 오래됐죠. 저는 이제 아주 고급 세단의 승용차를 타고 있고 네.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을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월급에만 얽매여 살고 있더라는 거죠. 시작은 그 아파트. 그렇죠. 그 아파트를 입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월세를 줬느냐. 그렇죠. 그 단순한 하나의 동전 뒤집기 정도인데 그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저한테 큰 시그널을 주고 거기에 그럼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월세 받는 그 행복함. 직장인은 월급날이 제일 행복하죠. 어떤 맛인가요? 그래서 직장인은 월급 받는 날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일이든 20일이든 정해놓고 다 월급 받는 날이면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불행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음 날부터도 안 말이에요. 갑니다. 근데 월세를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입주한 날이 월세 내는 날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날짜에 월세가 딱 들어오면 행복하죠. 이게 처음에는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야. 50만 원, 100만 원 받아갖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계속 이자를 갚아나가면 내 가계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느낌적으로. 네. 집값이 3억, 4억 오를 땐 기분이 팍팍 좋지만 월세 100만 원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기쁨은 덜 할 거라는 거지. 그걸 다시 원금을 갚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100km로 달린다. 내 돈의 속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9천만 원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고 한 달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의 속도를 가는 거. 어떤 분은 후진하고 있죠 지금. 후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네. 제가 20년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가속도가 붙더라는 거예요. 돈이 계속 증가하는 속도 V가 생긴다는 거죠. 네. 가속도가. 그냥 이렇게 급격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가속도가 붙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AI처럼 내 돈이 스스로 돈을 벌고 있어요. 내 생활 루틴, 내 시스템 속에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을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월세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물가 상승을 버틸 만한 상승을 하는 부동산을 사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1억에 샀는데 월세를 다달이 잘 사서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씩 받는다 가정했는데 10년 후에 아직도 1억이야. 그럼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될 건데 맞아요. 10년 후에 1억은 1억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1억의 가치가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는 3천만 원이 날아간 거죠. 네. 근데 거꾸로 그게 10년 후 갔더니 7천만 원이 돼 있어. 그럼 얼마 된 거예요? 5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요. 근데 월세 받았어. 근데 그걸 다 더해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물가 상승만큼 그 이상의 자산이 상승할 만한 걸 산다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세대 다가구 원룸 같은 거 사면 감가상각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음마 아파트는 감가상각 안 되나요? 그거는 뭐 콘크리트로 안 졌고 제 거는 콘크리트로 졌고 뭐 그런가요? 네.
그런 거잖아. 네. 그럼 음마 아파트가 왜 강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25억씩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지대잖아요. 그럼요. 그 부동산의 있지. 가치잖아요. 네. 그러면 다가구 건물은 뭐 모래위에다 줬어요. 뭐 무리에다 줬어요. 그러면 그건 안 올라. 똑같이 오르는 건데 근데 내리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네. 서울도 뭐 내가 샀을 때보다 내리는 건물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고르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네. 투자할 물건들을 맨 처음에 어떻게 조금 알아보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손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손품을 손품 좀. 파셔서 입지를 좀 좋은 곳을 좀 찾아보시면 되는데 근데 쉽게 이런 거야. 혹시 국가에서 네. 선생님한테 집을 하나 그냥 공짜로 준대요. 네. 너무 국가에 이제 유공했어. 네. 그래서 하나 준대. 그럼 어떤 거 아시겠어요? 저기 어디 근데 지금 당장 얘기해요. 저희 강남에 응. 어디 저기 한강 보이는 한강 이런 보이는 아파트로 그거로 하나로 몇 네. 평짜리? 그래도 한 34평 정도. 그럼 강북이에요, 강남이에요. 강남 쪽으로. 네. 그러면은 집을 하나 선생님이 사시겠다. 네. 그럼 어떤 거 사시겠어요? 산다. 내가 한 10억 정도 있어요. 10억 정도요. 그래도 일단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을 좀 체크해 보겠지만 생각해야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해서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런 컨디션으로 그쪽에서 그게 안 되면 조금 딜해도 조금 더, 네. 한강이 조금 덜 네, 보이더라도 네, 뭐 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선택하셨을 때 그 집안의 구조를 파악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아파트의 연식을 파악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대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뷰를 본 거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 가치의 밸류는 부동산 바닥을 본 거지 지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몇 층이라고 얘기도 안 하셨잖아. 안 했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처럼 수익형 자산을 고를 때도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수익형 자산을 보러 가잖아요. 그럼 뭘 보냐면 건물 연식을 봐요. 낡았나? 새 건가? 엘베는 있나? 내가 몇 년식이지? 뭐 벽돌 색깔은 이쁜가? 방 구조는 어떻지? 전자제품은 뭐 들어있지? 우리 실제 아파트 살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싱크대가 뭔지 아무 관심 없잖아요. 네. 한샘인지 캐시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냐, 그 브랜드 아파트냐, 한강이 보이는 쪽이냐, 이거를 보고 사는 거잖아.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 똑같이 거기 살고 싶은 사람, 임대해서 들어올 사람은 그 건물을 보는 것보다는 그 존을 보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주거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요. 내 돈이 월세 내기 부담돼. 월급으로 내가 80만 원 내기 부담되면 조금 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지고. 아니, 뭐 강북 사시는 아파트 사시는 분은 강남 그 좋은 데가 싫어서 거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원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이 강남이나 역삼에 있으면 이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살고 싶을 거잖아요. 그게 베스트죠.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 안 살죠. 그럼 어디로 가요? 전철을 타고 이동하죠. 어디까지 가요? 신림동까지 가요. 네. 그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서울은 나 촌놈이라 서울은 잘 모르지만 신림동이 가장 저렴한 존이고 거기 가면서 교통도 계속 편리하고. 서울대 쭉 간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내 돈에 맞춰서 가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살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내가 당연히 그럼 강남역에 있는 건물은 비쌀 거고요. 네. 저쪽 신림동에 있는 건물은 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에 맞춰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월세를 받는 수익형 자산도 그렇죠.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생각해 본다면 보는 기준이랑 그냥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손품을 팔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그렇죠. 한번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자, 파악해 대부분 부동산 한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보시잖아요. 네. 근데 원룸 건물은 네이버 부동산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 직방 내지는 다방 어플을 보시는데 지금 이제 다방 어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네. 다방에서 필터를 이제 원룸, 투룸, 쓰리룸 있는데 그거를 원룸으로만 타겟팅하고 월세만 타겟팅해서 한번 눌러보면 바뀝니다. 이 네. 지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서울 지도를 키면 네. 이게 구마다 근데 굉장히 크죠, 서울이. 네. 줌인 해볼게요. 자, 밀집도라는 게 보입니다. 저게 현재 나온 매물의 숫자인데 실제 저거보다 더 많겠죠. 저기에서 어떤 군에 나는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데를 생각하지 말고 네. 살고 싶은 나 원룸 안 살잖아요. 우리가 원룸 살겠어요? 제가 원룸 살겠어요? 제가 140호가 있어도 거기 살겠냐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산다면 어디에 살겠냐는 거야. 살고 싶은 곳 기준으로 구를 일단 설정을 해라.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군들이 있으면 군을 타겟으로 큰 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영등포구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네. 이건 빼버리세요. 마포구 별로 없잖아요. 빼버리시면 되고 네. 그나마 많은 동네들 있잖아요. 네. 이런 뭐 500개 있는 광진구에 광진구, 많네요. 그다음 네. 여기 뭐 관악구에 관악구도 많네요. 관악구가 제일 많죠. 네. 동작구도 많고 그럼 이렇게 데가 많구나. 여기 성북구도 많네. 근데 강남에 있는 성북구까지 다니기는 매우 어렵겠죠. 힘들죠. 근데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6군데가 7군데가 있구나라는 돈을 확인했으면 네. 거기에 들어가서 뭘 보시냐면 월세 수준을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근데 이걸 보실 때 핵심은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파구랑 서초구를 비교했는데 네. 월세가 송파구가 높을 수 있고 서초구가 높을 수 있고 뭐 내릴 수 있고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연식이 같냐는 거야. 건물의 연식이 다를 수 있잖아. 다르죠.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200몇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 그걸 보고 몇 년식 건물의 업무를 엑셀 시트에다 쫙 적어보시면 돼요. 연식을 그래도 네. 기준으로 해서. 연식, 왜냐면 그냥 나와 있는 매물로 보면 신축도 있고 구축도 있는데 그게 월세가 같을 리는 없잖아요. 같은 지역이라도 신축은 더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식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시면 송파가 좋을지 서초가 좋을지 기준이 전체적으로 송파가 높구나 아니면 서초가 높구나라는 기준을 알아낸다는 거지. 네.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네. 거기 안에 보증금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보증금. 보증금이 500만 원인데도 있고 1000만 원인데도 있고 300만 원인데도 있고 지방에는 100만 원인데도 있고요. 네.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천차만별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서도 위쪽 강북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보증금이 점점 좀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많이 받고 싶겠죠. 네. 월세지만 혹시 월세를 안 낼 수도 있고 파손하고 나가려면 좀 깎아도 그렇죠. 한 두 달 밀리더라도 보증금 남아있으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100만 원 보증금 받으면 한 달 밀리면 바로 독촉 들어가야 돼요. 다 까지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월세 수준을 파악해 놓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비교해 보면 주인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단기가 가능한지. 1년 대부분 월세 계약하는 거는 1년인데 네. 6개월 가능한가요? 3개월 가능한가요를 집방 다방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내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방을 얻으러 왔어요. 서울에. 네. 도침 메고 왔어요. 부동산 들려가지고 사장님 저 6개월만 방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6개월이면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가셔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돈은 얼마짜리 찾으시는데 시골에서 왔으니까 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짜리 없을까요? 네. 그러면 서울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는 서울 안에 있으려면 얼마 정도? 그럼 한 30분 반경 안에는 얼마인가요? 거꾸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서울 30분 반경 안에 가려면 최소한 여기인데 여기면은 이쪽 동네까지는 뭐 한 50만 원은 필요하고 6개월짜리는 안 되고 무조건 1년 해야 되고 보증금은 또 한 1000만 원 들어. 그러면 한 45분 정도로 갈까요? 1시간 정도로 갈까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시골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꾸로 그 상황을 보면 내 건물이 경쟁력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를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 좋은 위치에 월세를 많이 받고 보증금도 많이 받고 단기를 주지 않는 존이라면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당연하죠. 저쪽에 좀 안 좋은 데는 싸게 팔 거고요. 그럼 수익률로만 보면 안 좋은 데가 좋게 보이죠. 네. 싸게 파니까. 네. 그러면 어떤 존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물건만 보면 저 구석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대표님께서 꿀팁을 주셨어요. 다방이나 집방 어플을 활용을 네.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네네. 거고 그리고 원하는 구를 보는데 일단 물량이 많은 곳으로 보고 내가 살고 싶은 곳 위주로 해서 구를 설정을 해서 월세 수준 파악하시고요. 연식 기준으로 통계해가지고 평균값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 단기 임대 여부나 이런 것까지도 체크해서 네네.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를 파악을 해라라는 거. 집방 다방은 매매가 나오는 어플은 아니에요. 이제 난 이거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 가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조사해 보시면 네. 물건들이 나오는데 네. 그걸 가지고 보고 임장해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오늘 8만 원을 찍었어. 그럼 그게 맞는 금액일까요? 맞는 금액인 건 모르겠는데 적정가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상황에 사람들이 네. 시장에서 적정하다고 찍어놓은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비싼데 더 내리면 사야지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9만 원까지 오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이거를 그럼 퍼로 계산할 건지 뭐 단기 수익으로 계산할 건지 기준을 서로 각자 정해잖아요. 그래서 네. 저평가됐다면 사도 되고 그렇죠. 그런 기준의 기법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거꾸로 수익형 자산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장 상황에 요동치지 않아. 어떻게 요동치냐면 월세 가격에 요동쳐요. 수익형 자산을 샀다는 얘기는 나는 월세를 주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월세예요. 우리 상가 건물 봐보시면 상가 건물 사는 경우가 상가 건물이 뭐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공간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살 때 뭘 찾아요? 여기 얼마 나옵니까? 네.
월세 얼마나? 그거 외에는 묻지 않잖아요. 보증금 얼마에 얼마? 그거만 묻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럼 10억 주고 샀는데 600만 원 나와요?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랑 똑같이 네. 기준이 정확해요. 내가 알아봤더니 목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수익률이 6%가 나오게 나왔으면 싸게 파는 거네. 사면 되겠네. 계산이 아주 덧셈 뺄셈으로 딱 심플하게. 끝나잖아요. 네. 나누기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수익형 자산의 가격은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바로미터가 월세. 정해졌으면 상수를 하나씩 넣는데 이 상수가 연식 낡은 거면 좀 페널티를 주고 그렇죠. 신형이면 좀 좋게 봐주고 그리고 존 여기 입구가 어떤지 입지. 이런 사항 네. 건물의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상수를 또 줘서 이거는 상급이다 하급이다 중급이다 이렇게 또 구분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만 있다면 네.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저도 당장 어플 들어가서 가격 알아보고 이거는 충분히 내가 혼자 손품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